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이는 80에 육박하는데요. 5살 아기 입맛이란 소리를 듣습니다. 초코칩을 너무 좋아하는 데다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곤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모습이 미국에서는 호평을 받고 있답니다. 왠지 친근감을 주고 소통하는 것 같다는 거죠. 알고 보면 국민들의 바람은 의외로 단순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월세가 급증하고 있다. 빈곤에 내몰리는 청년 세입자다. 월세 아무래도 나가는 돈이죠. 전세는 그래도 돈이 쌓일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임대차법 후 10개월간 서울 월세 거래가 15%에 육박하게 늘어났답니다. 반면에 전세는 1% 조금 넘게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거죠. 주거, 취약, 천령층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기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1조 넘는 탈원전 비용 결국은 국민 곧 세금으로 떠안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12월부터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데요. 전기료로 거둔 4조 전력기금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 조기 폐쇄, 사업 중단했다는 비용이 드는데 이걸로 충당한다는 겁니다. 산업부 추가적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일단 거둔 돈을 여기다 쓰게 된다. 결국은 세금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와 함께 사진이 있습니다. 먼저 사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엄마 볼 따뜻하네. 접종이 돌려준 가족의 품. 백신 접종 요새 빠르게 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코로나 계엄령 속에서 14개월 만에 모녀가 상봉을 한 겁니다. 기쁨의 상봉이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엄마 볼 14개월 만에 만져봅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예비군 그리고 민방위의 진격. 뭐 어디 뭐 작전 이런 게 아니에요. 어제 상황. 한 17, 8시간 만에 이런 모습이 있었죠. 얀센 백신 17시간 만에 90만 명이 예약을 끝냈습니다. 잠깐 머뭇거리는 분은 그냥 기회도 없었어요. 하도 빨리 마감이 됐으니까. 내용 보겠습니다. 선착순의 접속이 폭주했다. 군대 간 보람 있네. 예비군 민방위 대상으로 했거든요. 예약 성공, 3040 자축하는 경우도 있더라. 백신 접종 기회를 얻었다. 자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내용을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KF-21 시제 1호기. 이거 국산 뭐 최신 전투기 뭐 이렇게 소개가 됐잖아요. 얼마 전에 공개가 됐었는데 그 모습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본 뒤 도로 분해했다. 시제기인데 분해를 했다. 행사용으로 서둘러서 조립한 뒤 다시 해체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물론 이 군 당국에서는요, 이 책임자 쪽에서는요, 원래 뭐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해체 작업에 들어간 거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만 이게 좀 이례적인 모습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도로 분해했다. 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고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김관호 계명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6월 2일 수요일 순서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공식 사과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낸다. 뭐 이런 게 좀 알려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입장인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일단 예정돼 있습니다. 공식 사과,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는요, 침묵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아주 관련된 내용인데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대선 주자 한 분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선 주자분들은 이렇다 저렇다 어떤 입장, 의견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 분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계세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얘기 분석해 볼 예정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트럼프 닮았다. 이게 칭찬일까요? 아니면 비난일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비난에 가깝게 들리는데 국민의힘 당권 경쟁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신 트럼프 닮았어. 아무래도 언쟁이 있었겠죠. 자, 마지막 키워드는 IOC의 이중잣대입니다.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일본 지도를 올렸는데 거기에 떡하니 독도를 표시해놨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려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로서 속 터지는 거는 IOC의 태도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과거의 평창올림픽 때 태도와 지금 태도가 좀 다르거든요.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될긴 한데요. 이 내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당인 민주당 상황입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당권 경쟁 굉장히 주목을 받고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민주당이 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의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문제와 관련된 민주당의 입장, 오늘 나올 거란 얘기가 많습니다. 이미 기정사실화된 듯한 분위기인데요. 그 내용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조국 사태 관련 오늘 당 차원의 사과할 듯하다. 언론에 따라서는요, 단정적으로 오늘 사과한다라고 쓴 것도 있고요. 이 기사는 검토다, 할 듯하다, 무게가 글로 가 있다. 이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친문 진영에선 이게 당이 사과할 일이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당대표는 사과 입장, 친문에서는 반대 입장, 뭐 이런 겁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송영길 오늘 조국 사태 사과할 듯 여당 내에서 당 책임도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다. 여기는 앞선 기사하고 좀 다른 목소리를 또 전하고 있죠. 당내에서는요 야기된 문제 정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다수다. 그러나 일각에선 사과할 필요 없다 주장도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어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사과를 하거나 당이 입장을 밝힌다라고 하면 그 사과의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정수석이었고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나. 민주당이 바뀌어야 되는 어떤 쇄신의 지점을 조국 사건, 이 사건을 놓고 사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시간은 조국의 권리지만 민주당의 시간은 민주당의 의무입니다. 내로남불 논란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달라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부분 입장을 전혀 표시 안 하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것들을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김구락 교수님. 네. 송영길 대표가 아무튼 어떤 식으로 오늘 입장을 좀 낼 것 같아요.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국민들한테 뭐 전체적 취지는 송구하다. 뭐 이런 입장일 듯하다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걸 전제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입장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민주당 드디어 조국의 이른바 조국의 늪에서 탈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란을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번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 예. 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송영길 대표가 기자회견을 그렇죠. 하고 이제 정점을 찍어야지만 예.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종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에서 이 조국 전 장관의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부각이 되면
그걸로서 당이 분열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아, 왜냐하면 전당대회라면 대선 관련 그렇죠. 전당대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최근에 사실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낙연 전 대표나 뭐 정세균 전 총리가 이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예. 또 뭐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다른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걸 그냥 방치하는 한 계속해서 당내에서 이걸 갖고서 모든 얘기들이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정부 여당은 그러니까 예컨대 이 민주당이 지금 뭐 집권당이잖아요. 예. 집권당은 사실상 모든 정부 여당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집니다. 그게 책임 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에 책임 사과의 주체 맞습니다. 선택적인 책임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 예. 또 한 가지가 지금 사실 백신도 접종 늘어나고 경기도 뭐 회복세에 있고 예. 특히나 수출이 32년 만에 최고로 한 43% 증가를 했어요. 예.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예. 이런 문제로 해서 정부 여당이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는 거죠. 민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송영길 대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만 당내 어떤 분열이 잠재워지고 하나의 어떤 도약의 계기. 전대는 사실은 분열의 시작이 아니라 도약과 뭐 단합과 통합의 어떤 시작으로서 사실 대선 본선에서 승리의 예. 시작점이거든요. 예. 그것을 감안한다면 저는 송영길 대표가 이거 잘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리가 깨끗하게 깔끔하게 되겠냐 이거죠. 당내에서 더 이상 그러면 다른 소리가 안 나올 수 있을까? 그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축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견을 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견이 물밑에 돌고 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정리를 하는 거죠. 입장 정리라는 것이 당에서 만들어지면 그것을 거부하고 저는 여전히 이 조국 문제에 있어서 예. 다른 목소리를 낼 거야라고 얘기하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도 저는 송영길 대표가 이건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될 것이다. 그렇죠. 자, 최영호 고문님. 네. 앞서 영상에도 확인해봤지만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 당원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게 이게 보수 진영이 딱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엮이는 거다. 이런 주장, 분석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짜 맞추는 프레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수 진영에 유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자, 몇 가지 팩트를 보면요. 예. 첫째, 지금 이렇게 민주당에서 뭐 의견이 4분 5일 되고 있습니다. 그럼 조국 전 장관이 이 책을 쓰고 출간하는 거를 당하고 의논을 했을까요? 전혀 안 했던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알려지죠. 예. 근데 내용으로 보면은 진짜 뭐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종합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읽어야 되는 사람이 저는 그러니까 집필을 할 때 책을 쓸 때 꼭 읽어야 되는 사람이 세 사람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전당대회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전당대회 전에 지금 뭐 당권 후보라든가 예.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실 분들 그분들 읽으라고 쓴 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조국이라는 중심으로 해서 친문 굉장히 열성 지지파들이 모이는 내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저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본인에 대한 호소, 본인의 존재감에 대한 어필, 약간 이런 의도가 있다는 그렇죠. 겁니까? 지금 뭐 조국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은 그러나 앞으로의 차기 대권이라든가 지금 뭐 당 대표로서의 나와 있는 방향성에는 친문 지지 열렬 지지층이 지금 도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예. 나는 거기에 핵심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지금 표시한 책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답을 드리자면 예. 당이 이것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왜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은 진짜로 우리나라 국정을 끌고 나가는 집권 여당인데 개인의 그리고 뭐 사실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검찰 개혁을 하고 이런다 그러는 거 아십니까? 예. 근데 지금 법원에서 그 검찰 개혁에 따라서 법치주의에 따라서 지금 판결을 내리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예. 이렇다면 국민에게는 굉장히 낯선 풍경과 그다음에 보수 진영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시기적인 또는 내용적인 그러면 부분이 최영호 있다고 의원님께서 봅니다. 민주당이 사과할 필요가 굳이 없다. 아무 얘기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 말씀이신데. 그럼요. 그러면은 사과는 아무 데서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아니 조국 장관의 개인의 네. 지금 비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에서 뭘 잘못했냐고요. 집권 여당이 더 뭐 하기는 나가고 진짜 그러면 예. 부동산 정책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에는 국민들이 끄덕거리지만 조국 장관을 시켜서 그렇게 했습니까? 예, 인턴 시키라고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최영호 고문님 말씀이 아까 보면 뭐 기사에서 친문 진영 내에서 나오는 거와 결론은 같은데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아주 다르네요. 보니까 지금. 다른 이유로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지금. 아무튼 오늘 뭔가 좀 잡혀 있습니다. 무슨 얘기라도 나오겠죠. 지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당 재난지원금 얘기를 좀 상당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뭐 이런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속타는 지지율, 재난지원금 띄우는 여당. 지금 재난지원금과 지지율을 같이 써놨어요. 최근에 정당 지지율 보면은 국민의힘이 좀 앞서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속이 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거를 의식해서 재난지원금. 이 기사는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적기 투입돼야 경제가 살아난다. 윤호중, 추경안 처리 시급하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추경안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해서 야당과 정부, 그 기재부죠. 재정당국을 설득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퍼주기 프레임 역풍 우려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선거 의식해서 또 돈 푸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이게 또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었는데 역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피해 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위해 이 포용적 완화 정책 그리고 전 국민 재난 지원을 포함하는 이 추가 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 예. 지금 그 조금 회복돼야 될 부분이 여지가 남아 있는 게 소비 진작입니다. 국내 소비요. 예. 그러니까 국내 소비를 작년 1월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전 국민에게 지급했을 때 승수 효과가 매우 컸었거든요. 예. 1년 전까지 소급해서 손실 보상을 하자라고 할 때의 전제는 그걸 그러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국회에서 논의가 할 필요가 이야기해 보자. 있죠. 예. 현 정부의 돈 선거 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 마치 중독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내년도의 국가 채무는 1,091조 원으로서 당군 이래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는 그런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직을 쌓기 위한 나라빚 잔치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철저하게 강구해야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자, 김병희 교수. 네. 지금 여당 내 움직임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있어요. 이른바 이제 국민들 상대로 뭔가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현금을. 근데 첫 번째가 사실은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얘기가 그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9월, 뭐 추석 얘기가 있었는데 좀 당겨서 7월. 그러니까 추석 때 주는 게 아니라 휴가비 개념으로 좀 일찍 주자. 그 7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자영업자분을 상대로 한 손실보상금 내기는 여야가 사실 의견이 많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이번에 같이 가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9월에 모든 걸 다 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9월이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일단은 백신에 대한 조기 접종을 통해서 전 국민 집단 면역을 행사하고 달성하고 여기에 맞춰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그러한 측면에 맞춰서 9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9월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컨벤션 효과를 바탕으로 이때 국민의 여론을 다 잡지 못하게 되면 지금 민주당에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과 정권에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 사이에서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잡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의 기저를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정치를 위해서 지금 있게 되는 재정을 풀게 되는 국가의 경제에 나라 곳간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대한민국 국회 본청 앞에 가보면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 책상을 두고 염치가 없어서 여기에 손실보상법 처리될 때까지 먹고 자고 일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는 텐트를 치고 벌써 수개월째 손실보상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소상공인 출신의 최승재 의원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이미 국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손실보상법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차일피일 밀어주고 있죠. 전 국민에게 적은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우선순위로 코로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그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재난지원금 논의라는 것이 맞냐라는 언급들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국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뜨겁게 논의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설득의 문제가 있어. 야당은 좀 굉장히 그 부분에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 여당, 정부 입장에서 사실은 돈을 마련하기 때문에 약간 머뭇머뭇거리고 좀 부정적인 입장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실보상 문제는 사실 여야가 좀 의견이 모이고 있어서 이건 바닥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작년에 한 번 있었죠. 한 번 더 가자. 뭐 이런 얘기 여당 내에서 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선거를 의식했다는 분석, 지금 여론조에서 많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 조대진 변호사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뭐 선거 그리고 정치가 국민의 그 마음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전란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많이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전체 재난지원금을 고려한다는 게 굳이 나쁜 생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물론 이제 재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좀 무리를 해서라도 풀 수밖에 없는 이런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김병민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물론 이제 그 일부 그 제한된 업종의 자영업자를 돕는 손실 보상에 관련된 부분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 지금 현재 지금 휴가철 그리고 그 제한된 업종에 있는 손실 그 영업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도 상당히 힘든 상황인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살펴볼 때 전 국민 차원에 있어서의 재난지원금을 고려해서 지급하는 것도 여러 가지 그 고민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이게 단순한 선고형에 의해서 선거만을 바라보고 이게 뿌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회해서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게 되면 그 돈을 쓴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논란도 많습니다. 다 쓰느냐? 아니면 오히려 저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부에서 일단 쓰기 때문에 경제 전체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걸 또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영호 고문님. 아니 지난 10월 달에요. 우리 한국형 재정준칙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60% 이상 GDP 60% 이상 못하게 되는데 지금 지난해 4차례 했죠. 올해도 한 차례 했죠. 그러면 2024년도 되면요. 채무 비율이 59.7%로 올라갑니다. 이거 못해요. 1차 추경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상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지금요. 자 휴가비를 준다 그러면 휴가 단위라는 거 아닙니까? 여행 단위라고. 아니, 접종률이라도 30% 40% 넘게 간 후에 지금 다녀야지 마스크 쓰고 지금 뭐 4명 이상 5명 이상 지금 뭐 밥 못 먹게 하는데 지금 다닙니까? 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재정 준칙을 지키려면 지키고 아니려면 그러면 그걸 지금 법이 5개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안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는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방역 준칙은 지키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여행이라든가 5일 이상 그거는 이 백신을 맞은 분들에게 일종의 이제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더 많이 백신을 맞게끔 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어떤 뭐 이 예컨대 경제 활동 아주 활성하게 하려면 백신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촉진의 차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손실 보상에 대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위로금의 어떤 성격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국민 전체가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차원에서 위로금이 또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가지 측면을 다 이렇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컨대 이제 미국을 얘기하면 미국 이번에 3차인데 3차만 1.9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200조 원을 풀었어요. 한 사람당 1,500달러 정도를 개인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왜 그렇게 그러면 하는지 거기는 뭐 부채 비율도 우리가 훨씬 높아요. 정부 부채 비율이 우리 60% 안 돼 있지만 거기는 120%에 가깝고 일본 같은 경우는 230% 이미 돌파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잠재적인 역량은 아직 조금 남아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지막 이 탈출의 어떤 시간들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논쟁은요, 작년에도 있었어요. 작년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할 때 전 국민 상대로 주는 게 맞느냐, 이른바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 싸움이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과 비교하면은 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어요. 외국과 우린 상황이 다르다. 무슨 소리냐, 똑같이 적용해야지 왜 다르냐, 이런 논쟁이었습니다. 이번에 역시 또 이 논쟁이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여당 상황과 관련돼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입장이 없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보겠습니다. 조국엔 입 닫은 이재명, 침묵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침묵의 시간. 무반응으로 일관하면서 이준석 돌풍에 또 응원을 보냈더라. 이렇게 해서 일부러 쓴 거겠죠, 지금? 그러니까 무반응 일관, 조국 전 장관, 아까 말한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정부 사람이었잖아요. 그 민주당과 아주 각별한 관계. 근데 여기는 무반응, 그리고 이준석 돌풍은 남이당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입장을 내고 응원을 했다는 거죠. 친문 지지층 흡수보다 중도 확장성에 방점을 찍었다. 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 지사 측은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합니다.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죠. 뭐 이런 반응이에요. 야당 압박의 일축. 지금 야당은요, 압박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조국 전 장관 얘기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근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자 먹고 사는 문제 신경 쓰느냐고요? 이렇게 대답이 나온 겁니다, 지금. 아무튼 그래서 침묵의 시간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곽 교수님. 예. 왜 침묵하고 있죠? 전략적 침묵이다. 전략적 침묵이다. 이렇게 그 전략이 뭡니까, 그럼? 어떻게든 당내 경선 치러야 되잖아요. 당내 경선에서 상당한 주류는 사실 친문이고 친문의 일부는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뭐 민심에 부응해서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시각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 상당히 다시 그 논란이 확대 재생산돼서 그 논란뿐이 안 남는 경선이 되거든요. 그러면 김가람 교수님, 그러면 지금 이게 얘기해봐야 득볼 게 없다는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전략적 침묵이라고 말씀드리는 사실은 조국 전 건데. 장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 두 갈래 방향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면서 이걸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송구합니다. 이런 방향이거나 오늘 아마 송영길 대표가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방향은 조국 전 장관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다 당한 사람이다. 이 방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 선택을 예. 했어요. 한쪽을 그러니까 선택했죠. 안쓰럽다. 뭐 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동정적인 의사 표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대의 쪽에는 조금 반하는 그런 어떤 내로남불이랄까 공정성이랄까 거기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고 더 많은 시민들은 그쪽의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이 다수로 그렇죠. 다수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일단 당내 경선의 상황 속에서는 이 친문의 어떤 눈치를 뭐 일종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얘기를 갖고서 각을 세우기 시작하면 예. 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 조국 전 장관 얘기로 계속 돌고 그걸로 이제 편을 가르고 분열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적전 분열이 이루어지고 예. 경선을 치고 나서 누군가가 뭐 후보로 당선이 된다고 해도 그 다음부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게 통합이고 단합이고 이런 어떤 계기가 아니라 사실 더 많은 어떤 앙금이 쌓여서 힘을 결집시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다른 의견을 이재명 지사가 가졌다고 해도 이렇게 의사표명을 좀 안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김건학 교수님께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언 부탁을 받았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조언하시겠어요? 저는 이 선택지가 가장 최선의 선택지라고 가장 생각을 합리적이다, 합니다. 전략적으로 아주 유효한 침묵이다. 그 이상으로 나갈 때에는 함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급무 다른 두 분은 좀 조국 전 장관을 약간 두둔하는 쪽으로 얘기를 한 상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역시 이재명 지사 상황을 좀 분석하고 있어요. 여권 1강 이재명. 그런데 안 뚫리는 서울 지지율이 고민이다. 전략 수정할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최근에 약간 정체 상태죠. 높긴 합니다. 1등이죠, 단연. 그런데 뭔가 이른바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일정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30%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20% 후반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요. 지지율 21.6%. 여기 이제 서울 얘기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비해서 10%포인트가 밀리고 있다. 이유는 뒤돌아선 부동산 민심, 특히 서울 민심이 그렇다. 이게 원인 아니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래프로 서울과 수도권 지지율을 좀 분석하고 있는데 지지율 그림이 좀 복잡하네요. 이게 뭐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지역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 비해서 앞서가지만 서울 지역에서는 좀 사이가 나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자, 최영호 고문님. 네. 전체적으로 보면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지지율이 약간 좀 묶여 있어요. 정치 그렇죠.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이제 서울을 못 듣는 이유가 뭐 이런 현상이 참 드문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같이 가거든요. 통상 그렇죠. 예, 통상 그렇고 수도권이 이제 같이 가는데 지금 이제 서울을 오세훈 시장이 이제 시장이 되면서 일단 뭐 다른 부분들을 이제 갖고 온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호남인데 거기는 이제 올라만큼 올라가 있고 중도층을 지금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도층에 눈길이 누구한테 가 있냐면 윤석열, 이준석 뭐 이런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해 눈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그런 이 지지율 고민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거기를 깰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확장을 어떻게 되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당대표를 국민의힘에서 하는 컨벤션 효과가 지금 조금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지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어떤 전략들을 짜가지 않겠느냐. 보시면 알겠지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요. 예. 지지하는 층이 겹치잖아요. 젊은 층, 그다음에 중도, 그러니까 등등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을 거고 박스권이라는 이 지지율의 형태에 대해서도 지금 예. 굉장히 많은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이재명 지사 주변에 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 포진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치고 나갈 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구락 교수님하고 최영호 고문이 두 분이 이제 이재명 지사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전략적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뭔가 지금 계산법이 복잡하다는 거죠, 지금. 이게 자칫 잘못 누르면 이게 숫자가 잘못 찍힐 수 있으니까 큰일 난다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뭔가 하나하나 입장을 내고 행보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 해석이 맞는지 아니면 또 뭐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는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언론도 약간 그런 방향, 전략적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대선 주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윤석열 전 총장 관련 기사 오늘도 좀 꽤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행보가 있었어요. 요즘 바쁩니다. 자맹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죠. 그러면서 좀 지적했어요. 왜 꼼짝도 안 하고 있냐 막 이랬는데 매일같이 뭐가 나와요, 요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약간 일부러 알리는 것 같기도 해요. 보겠습니다. 자맹 깬 윤석열, 젊음의 거리, 연희동을 찾았다. 연희동이요? 대선 출마 결심 굳혔나? 윤석열 전 총장 기사에 이 뒷부분, 대선 출마 결심 굳혔냐는 무슨 단골처럼 나와요, 이거는요, 계속. 모든 기사에. 보겠습니다. 골목길 경제학자인 모종린 교수와 어제 동행을 했다. 그러면서 연희동 거리를 한번 본 거예요. 식사도 같이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을 알아본 시민들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만나거나 전화 통화했다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알려지죠. 윤석열 신당 창당은 안 한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 연희동을 찾았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이 행보에 동행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아침에 매일경제가 사전에 좀 인터뷰를 해서 영상으로 좀 확보를 했는데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방송에서 말하는 내용이나 소셜 미디어에 쓰는 글들을 보고
자기 속을 잘 이해하는 사람 같다고 한번 만나보자고 해서 갑자기 그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 모종린 교수님과의 만남에도 같이 좀 동행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받고 함께 한 겁니다. 뭐 특별히 시민들을 대하거나 인사를 주고받고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 같았고요. 이 사람을 만나는 빈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추진력을 내고 있다. 뭐 한번 딱 마음 먹으면 돌파하는 스타일로 옆에서 보였거든요. 또 골목길 경제학자 모종린 교수님 만나서도 골목 상권 개발에 주인공이 청년 세대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청년 세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깊다는 것을 옆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장해찬 시사평론가는 아침에 매일경제 패널이신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연락을 받고 몇 차례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행보에 동행을 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렇게 오늘 아침에 인터뷰가 됐습니다. 김병민 교수. 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접 본인이 뭐 의견을 듣고 싶거나 같이 하고 싶은 분들 연락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여요. 이쯤 되면 두 가지가 지금까지 관건이었죠. 과연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인가? 그리고 바로 대선 출마 선언할 것인가? 두 가지인데요. 이 정도면 이미 기정사실화 된 겁니까? 대선 출마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났던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건 뭐 대선에 나오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길에서 어떤 타이밍의 정치를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이었는데 국민의힘과 함께 할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뭐 강하게 들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서 윤희숙 의원 그리고 권성동 의원 등 여러 사람들과 만났던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노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건 윤석열 전 총장의 목소리로 모든 것들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윤 전 총장을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들이 전달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조금 전에 만났던 30대 초반인 장해찬 시사평론가를 통해서 이렇게 젊은 층에 관심이 많더라. 윤희숙 의원은 윤희숙 의원의 목소리를 통해서 경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더라. 접하고 만나신 분을 입을 통해서 생각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진석 의원은 충청 대망론을 언급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충청 지역을 비롯한 이런 전체적인 국민의힘의 관심. 권성동 의원은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위원장을 지내면서 비박계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국민의힘에 들어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백화점식 나열 인사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사람들을 두루 쭉 만나고 난 다음에는 정치 행보를 시작하겠다 선언하면서 그다음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에서 과연 어디에 방점을 찍고 어떤 집권 전략을 갖고 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습들이 이제 드러낼 때가 거의 다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가 매일같이 있어요. 매일같이 뭐 누굴 만났다 어디 갔다 이번에는 연희동 거리를 방문했다. 그리고 뭐 몇몇 인사들과 이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관심을 표명했다. 뭐 이런 내용이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종린 교수 이렇게 골목 상권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알려져 있죠. 골목 상권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제는요. 얼마 전에는 뭐 LH 그리고 뭐 반도체, 블록체인 이런 게 나왔는데 뭐 이렇게 골목 상권 얘기까지 좀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설명을 다룬 기사예요. 제3지대 안 간다는 윤석열. 야당, 윤 입당. 이제 시기의 문제만 남았다. 이 정도면 결정된 겁니다. 때만 남은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뭐 윤, 야당 의원들에게 입당 의사를 밝혔다 등등등.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만나신 분들의 입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등장해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는 질문을 받고 하기 싫은 얘기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요 내용입니다. 장모 관련 내용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죠. 장모, 10원 한 장 피해 안 줬다. 책 잡힐 일 있으면 내가 시작도 안 했다. 이 부분이에요. 책 잡힐 일이 있으면 내가 시작도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진석 의원,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을 전했다. 요겁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요 얘기만 보면
향후 검증 과정 자신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들려요. 조대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까 뭐 되게 그 장해찬 시사평론가가 이제 뭐 추진력 이씨 뭐 뛰는 것 같다라는 뭐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판단을 설명한 거죠. 네. 어쨌든 뛰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본인이 이때까지 뭐 정치하는 뭐 그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정치인 윤석열로서는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근데 다만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금 단점들 그리고 지금 비판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세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요지들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장모의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측근만 너무 챙긴다는 거 아닌다라는 이런 문제 그리고 뭐 보스 기질은 있지만 그냥 보스일 뿐인 거 아니냐라는 문제. 보스 기질과 그냥 보스는 다르다. 네. 그래서 보스 기질로만 갖고 그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직이 없다라는 문제. 이런 분들의 문제들을 어떻게 타파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대권에 관련된 꿈도 그 소위 말하는 김종인 대표가 얘기했었던 별의 순간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런 건 잘했습니다. 사람을 때려잡는 거. 그런 건 잘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려는 건 사람을 때려잡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품어야 되는 위치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까지 본인이 잘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점에서 배울 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서야 눈뜨기 시작했다는 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약점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끌어안지 못하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별의 순간에는 멀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조직이라든지 사람들 때문에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냐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논의가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는 것도 좀 선택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이 지금 중도층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으로 갔을 때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이 떨어져 나가서 지지율이 또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신비감 때문에 여러 가지 지지율은 나오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조직의 선택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선정한 그 직후부터는 본인에 대한 실체를 이제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있는 순간일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별칭 중에 하나가 이제 검찰 출신 때문에 칼잡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쁜 점, 잘못된 점, 부패 이런 걸 청소하는 칼잡이 역할을 그동안 잘한 건 인정한다. 뭐 여당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죠. 그런데 국가 지도자로서의 칼은 뭔가를 조각해내서 만들어내는 칼이 필요한 건데 그거는 있는가? 이건 아직 모르겠다. 검증 과정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아마 대선 출마하게 되면 그 칼 과연 조각용인지 이거에 대한 검증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지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얘기. 책 잡힐 일 있으면 시작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뭐 대비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등판을 해야 그것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기다리고 있죠. 지금 언제 나올까 하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경쟁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나왔어요. 이분은 이미 임기 마치고 떠나신 분인데 그것도 미국 대통령인데요. 기사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를 닮았다니. 칼럼 인용한 건데 왜 그러세요? 뭐 이런 반응들입니다. 이런 얘기가 오갔어요. 이준석, 나경원 설전을 벌였다. 여기 보시면 사진인데요. 5명의 후보가 있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들 어제 MBN 스튜디오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대표 후보 토론회를 했거든요. 그 모습 이렇게 각오를 다지는 모습이 사진으로 좀 담겨 있습니다. 옆에 내용 보겠습니다. 어제 두 번째 TV 토론을 했고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뭐 윤석열, 안철수 영입 놓고 공방도 있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트럼프 관련된 내용 이게 무엇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진중권 교수도 트럼피즘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한 달 전부터 젠더 갈등, 그러니까 이대남의 분노를 젠더 갈등을 막 일으켜서 유명해지고 더 인지도가 높아졌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피즘이 어떤 겁니까? 이 백인 하층 노동자의 분노를 이민층에 대한 혐오로 돌려서 이 집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열의 정치, 혐오의 정치거든요. 근데 이제 나경원 후보께서 줄기차게 지금 저에게 트럼프와 닮았다라는 이야기가 자시면서 저에게 어떤 혐오의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와 닮았다는 것은 제가 진중권 교수가 중앙일보에 쓴 칼럼을 이용한 것입니다. 비겁하게 한 학자의 글을 인용한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이준석이 혐오를 했다고 판단하시면은 진중권 교수에게 논리를 위탁하지 마시고 혐오 발언을 뭘 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인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그 과정에서 20대 남자의 분노를 극단적인 페미니즘과 연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그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경원 후보보다 여성에서도 드립니다. 지지율이 높다는 여론조사가 많다는 것을 상기해 드리고요. 저렇게 설전이 오갔습니다. 당신 트럼프 닮았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최양 고문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트럼프 닮았다는 쪽과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런 쪽입니다 지금. 아니 그 인용을 해왔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인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감을 하니까 인용을 했겠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나경원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 같네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 핵심을 안 잡고서 계속 큰 틀에서만 하다가 결국은 뭐 경쟁에서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에 닮았다는 거 저는 칭찬으로 듣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흘렀던 국민의 민심을 읽고서 그것을 극대화하는 과정에 트럼프가 굉장히 전술 전략에 뛰어났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준석 후보는 지금 그걸 읽은 거고 그것을 뭐 어떤 표현으로 지금 나오는 게 표현적인 부분에 거칠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지금 제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지금 하는 거에 뭐 저는 저간에는 그거라고 봅니다. 민주화와 산업화 세대의 룰이 공정하지 않다. 그거를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트럼프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트럼프 닮았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았는가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누가 누구를 닮았다 이러는 인용을 할 게 아니라 나경원 후보는 그럼 그거를 뛰어넘는 무슨 대안을 지금 얘기를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지금 5분이 하는데 저는 칭찬은 뭐 개인적인 겁니다만은 조경태 의원의 자세가 제일로 훌륭하다고 봅니다. 다 칭찬을 하시고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고 화합해야 된다 그러고 제가 만약 투표권이 있으면 저는 조경태 의원 찍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한 얘기 중에서 어제 약간 좀 논란이 됐던 대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를 트럼프에 비유를 하면서 트럼피즘이라는 게 백인 하층 노동자의 분노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적대적인 감정을 만들었다 이런 거잖아요. 이걸 이용했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 얘기를 앞서서 하면서 20대 남성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20대 남성 이것이 무슨 하층민 뭐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해석이 됐는데 물론 나경원 후보는 오해다. 내가 어제 그렇게 얘기했는가? 그거는 트럼피즘을 얘기할 때 백인 하층 노동자 얘기를 한 거지 20세대를 보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억울하다. 왜 자글 다그러냐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 김병현 교수. 네. 이런 것까지 논란이 되고 있군요, 지금. 네, 중앙일보에 오랫동안 이제 진중권 교수가 칼럼을 쓰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설전을 벌여왔죠.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 내용을 두고 토론에서 진중권 교수가 신이냐 뭐 등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진중권 교수만의 발언이 아니라 청년정의당의 강민진 대표도 마찬가지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한 트럼프에 관련된 선동의 정치, 혐오의 정치 등에 대해서 비판에 나선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응원하고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청년들이 하지 못했던, 청년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을 정치인들이 쉽게 하지 못했던 것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언어로 얘기해 줬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시각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대통령 선거를 불과 10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만큼 여기에 당대표로 나서는 인물이 과연 국민 통합을 이뤄내면서 문재인 정부에 반하는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모든 열망들을 다 담아내기에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 맞느냐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결국 조금 전에 나왔던 트럼피즘의 선동과 분열의 정치는 결국 그 뒤로 정책으로 여성 할당제, 청년 할당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트럼피즘에 관한 언급들은 하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뒤로 차치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모든 할당제를 없애겠다고 하는 이준석 후보의 공약과 오히려 청년 할당제와 여성 할당제를 더 확실하게 다듬어서 이거 당의 정책화시키겠다고 하는 나경원 후보의 공약. 이 두 개의 공약 중에 무슨 공약으로 국민의힘이 가는 것이 옳은지 이런 정책적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훨씬 더 온당하다고 보고 제가 봤던 매일경제 토론을 비롯한 100분 토론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각 후보가 자신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충분히 펼쳐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언쟁이 있었지만 내용 측면에서 보면은 토론할 만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트럼피즘이다. 그리고 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글래디에이터다. 이게 뭐죠? 검투사.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잔혹하고 오로지 힘만이 지배하는 뭐 이런 느낌이죠. 글래디에이터는. 나주연합, 나경원, 주호영 연합, 이준석 때리기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앞서서 나경원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뭐 설전 얘기도 소개돼 있는데 이 뒷부분입니다. 주호영 후보가 본인의 SNS상에 이런 내용을 올리면서 이준석 후보를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른바 이제 능력주의를 뭐 좋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예요. 아까 보는 할당제 그런 거 좀 폐지하자 그런 주장에 대한 반응인 거죠. 승자에게만 공정한 경쟁은 정치의 목적이 아니며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는 글래디에이터 사회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지적을 한 겁니다.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공격이죠. 지적을 강하게 한 모습까지 좀 소개돼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역시 국민의힘 당권 경쟁과 관련돼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주장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반박, 뭐 입장 이런 거죠. 이준석 공천 받으려면 엑셀 정도는 해야 됩니다. 엑셀. 주호영.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실력으로만 결정할 수 있나? 능력주의자군요. 뭐 또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 되는 자격 등등 내면서 2030 세대가 얼마나 힘들고 준비하고 스펙 쌓고 노력한지 아십니까? 국회의원 되시려면 그 정도의 절반만이라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엑셀 이런 걸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도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기초의원이든지 아니면 광역의원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일할 사람이라 그러면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기업체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 정도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의 기초의원님들 중에서 그거 정확하게 상당한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절반을 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준석 후보는 너무 실력주의 공정만 강조하는 것 같다. 엘리트주의, 실력주의. 일견 그 안에서만 보면 공정한 것 같죠. 그러나 또 큰 틀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든지 또 모든 것이 그냥 실력, 성적, 머리 이런 것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정치는 꼭 배운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라는 것은 꼭 무슨 뭐 아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올 혼란이나 위험성을 제가 걱정하는 것이고요. 자, 김관욱 교수님. 정치를 하려면 최소한 어떤 자격은 갖춰야 된다. 이거 검증해야 된다. 테스트해야 된다. 막 이런 주장. 그리고 아니 모든 걸 다 실력주의로 가시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게 반론입니다. 김관욱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트럼피즘과 글래디에이터의 어떤 인식 그 두 가지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준석 후보의 이런 입장이나 발언을 보시면. 그렇죠. 지금 이제 인터뷰 보셨지만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이 엑셀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월주의자입니다. 트럼프의 어떤 성격과 유사한 거죠. 본인은 이제 하버드 나왔고 굉장히 역량이 있고 다 하는데 지금 또 제가 기분 나쁜 거는 이게 국회의원이라고 오히려 칭하면 좋았을 텐데 기초 광역 낮게 보는 거거든요. 기초 광역하고 끝에 국회의원 얘기를 끝으로 해놨죠. 근데 기초 광역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수준은 별로 안 좋다. 이건 차별적인 어떤 시각이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피즘이 어느 정도 이제 적절한 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뭐 정치인 자격 시험 뭐 얘기를 해요. 우리
정치학회에서 그런 거 고민합니다. 이렇게 좀 모든 정치인들이 좀 이렇게 과목을 들어서 좀 소양을 쌓고 하면 어떨까? 공부하고 가면 그렇죠. 어떨까? 그럼 우리 과목 수도 늘고 좀 좋겠다. 뭐 그런 얘기들은 항상 있었어요. 정치학 교수님이 강의할 것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뭐하고 상치가 되냐면 이 모든 우리 국민들은 피선거권에 대한 보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학력과 역량에 무슨 뭐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이 부분을 시험을 이거 통과된 사람은 정치하고 안 한 사람은 못한다? 이게 이제 일종의 제가 얘기하는 글래디에이터가 인식이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이준석 후보는 신자유주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세대의 그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 경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공정 경쟁이 아니라 무한 경쟁의 세대 속에서 그 본질로 모든 것을 무한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아라. 뭐 이런 얘기니까 글래디에이터가 맞는 거죠. 이 주제가 의외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세 분 의견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양호 고문님 이 순서로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최양호 고문님. 근데 지금 청년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자신의 세대라는 거는 부모보다 못 사는 첫 세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걱정들을 하죠. 많이 하죠. 그렇다면 지금 갖고 있는 룰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에게 정치를 맡겨놔서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거든요. 그럼 미래에 나갈 수 있는 힘이 뭐냐면은 이런 자격들을 가지면서 전체를 올리자는 얘기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뭐 더한 자격이라도 국회의원들은 뭐 우리 국민들을 끌고 나갈 힘을 갖기 위해서는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의하시는 거네요. 그럼 이 엑셀 정도는 할 줄 아는데 이 주장에 동의하시는 거네요. 그거보다 더한 자격도 더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최양호 고문님은 동의하시고 김광석 교수님 이건 전형적인 능력주의자, 엘리트주의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하셨고. 주대진 변호사. 저도 그 김관옥 교수님의 그 비판에 뭐 거의 동조하는데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하버드대 나오고 뭐 외고 나오고 해서 뭐 본인 능력을 외고가 아니라 과학고 아니었습니까? 과학고인가요? 어쨌든 되게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준석 그 후보가 갖고 있는 발언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꼰대 그 기성세대에 관련된 뭐 부분을 비판하는 꼰대라든지 아니면 능력주의라는 그런 단어를 선점을 함으로써 인기를 좀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김관옥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그 세대 간의 차별을 조금 강조를 하면서 그런 차별성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인기를 얻어가는 좀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뭐 능력주의 강조하면서 지금 그 밑에 깔려 있는 반은 그거거든요. 엑셀도 못하는 사람들이 괜히 나이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제 그 꼰대라는 문화가 비판해야 될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을 비판하는 것을 제가 다시 또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경륜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뭐 이거를 척결해야 될 적폐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보지 못하고 본인이 하지 못했던 부분들 중에서도 존중해야 될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여진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준석 의원한테 이제 꼰대 문화 항상 비판을 하시고 젊은 사람들로 모든 걸 다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응원을 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본인은 안 늙을 것 같습니까? 오, 조대진 변호사 발언이 강한데요 오늘. 변호사 시험도 그럼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 시험을 없애라고요? 뭐 다 자기가 자기 이거에 대해서 변호할 자격이 있는 거죠. 똑같이. 정호 고문님은 이거 살짝 좀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김병민 교수. 현실성 얘기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면은 기초의원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 28살 때 기초의원부터 정치를 시작해봤는데요. 저는 바닥에서부터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이 역량을 쌓고 성장하는 모델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정치에 대한 할당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의무공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엑셀이 기초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목인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면 좋죠. 오히려 기초에서 더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령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예산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 관한 지식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엑셀 시험보다 훨씬 더 필요한 건 이 모든 과목들에 대한 시험이겠네요.
그럼 이거 다 어떻게 평가를 할 겁니까? 할 수가 없는 얘기들을 청년 세대가 갖고 있었던 기초의회 그리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언급하는 것 같은데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내년도 6월 지방선거가 이제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은 정말 많은 젊은 정치인들 그리고 청년뿐 아니라 예비 정치인들이 정치에 진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러한 역량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정치학교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일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공정하고 실력을 출중하게 갖추고 자질 있는 사람들을 많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지 자격시험 해갖고선 이거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일견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의 시원함을 표출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그리고 갈등을 조장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민 교수도 저 정치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이 청년이신데 엑셀은 할 줄 아시죠? 엑셀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럼 뭐 까딱없네요. 이거 뭐 아무리 시험을 본다고 해도 여기에는. 아무튼 뭐 이게 좀 약간 논쟁처럼 또 가고 있습니다. 정치인 자격 이거를 좀 테스트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자격 시험 뭐 이런 얘기. 다음은요. 도쿄올림픽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개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굉장한 이슈가 좀 불거져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독도가 또 달려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홍보하면서 홈페이지에 지도를 그려놨는데 거기에 독도를 표시해놨어요. 이건 뭡니까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을 기회로 자기네 땅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지도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해서 저 지도에 잘 안 보이는데 아주 작게 찍어놨거든요. 모르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외교부 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도발이다. 일본 공사를 불러서 항의했다. 그리고 사전에 브리핑에서 초치했다. 올 것이다. 이런 걸 이례적으로 공개합니다. 원래 이런 거 잘 공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 우리의 항의 수위가 좀 강했다는 거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일본 측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여사한 일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답답한 거는요. 우리가요. IOC한테 뭔가 얘기를 하는데 IOC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별 반응이 없어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독도 포기는 정치적 문제. IOC가 개입할 계획이 없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쿄 조직위에서 제기된 이슈는 그쪽 입장을 참고해달라. 이거 원래 IOC 그동안 정치적 이슈 안 된다고 개입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에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한반도기 우리가 썼는데 거기에 처음엔 독도가 표시돼 있었는데 문제 제기가 있자 IOC가 그거 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데 이라고 우리가 없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거예요. 이중잣대입니다, 지금요. 이중잣대. 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영호 의원님. 네. 그래서 우리 정치권 중심으로 도쿄올림픽 보이콧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거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뭐 모든 걸 떠나서 뭐 1000% 이거는 뭐 우리가 도쿄올림픽에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지금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일본 팀의 유니폼 보세요. 우길기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독도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도쿄올림픽에 참가를 했다. 향후에 야 니네도 인정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여기 온 거 아니냐부터. 우리가 인정했다라는 근거가 된 걸 수 있다. 근거죠. 저 뭐 우리나라 뭐 뭐 영토를 지금 놓고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진짜로 지금 4년간 10년간 이상 이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고생하신 이 선수들을 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뭐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마저 보겠습니다. 올림픽 취소 공약이 한 일본 야당 내에서는 이 올림픽 자체에 대한 반발이 있어요. 그리고 호주 뭐 여자 소프트볼 팀은 일본에 입국했다. 그리고요 이 유니폼 이게 우길기를 활용한 걸로 보여요. 뭔가 이렇게 빨간 색깔에 뭔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런 모양인데 이게 우길기 활용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모습까지 있습니다. 김용학 교수님은 이 올림픽 보이콧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조치가 안 되어진다면 보이콧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강력하게 조치들을 이끌어 나가가지고 압박을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선 어떤 이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다면 사실은 가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일본은 꼼수 일본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뭐 우길기라든가 뭐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에 뭐 협조하는 그런 태도를 해서는 안 되겠죠. 김영희 교수는 보이콧 문제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본 자국 내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 전 세계가 이번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정말 코로나19를 극복하게 되는 전 세계의 희망 같은 축제가 된다면은 여러 가지 외교적인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자국 내에서도 불만이 속출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정치적 이슈까지 대한민국 국익을 저해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의견 들어봐야 될 시간이 다 돼갖고 여기서 좀 마무리 좀 해야겠습니다. 찬반 의견만 간단히 주시면은? 뭐 당연히 보이콧 해야죠. 찬성. 보이콧 찬성 이슈군요. 알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